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너무나 황당하고 열받았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그 일은 제가 한 남자를 만나서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다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 탓이겠죠. 남자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촉망으로 받는 직장인이었어요. 승진도 빨랐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선배 후배들이 모두 좋아했었죠. 제 성격상 학창시절부터 남들에게 뒤지는 꼴은 못 보았고 그로 인해서 전교에서 항상 50등 안에 드는 성적을 유지하곤 했어요. 부모님도 이런 저의 성격을 잘 아시는지 한번 시작된 저의 고집을 막을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 고집이 굉장히 유치하고 단순한 일일지라도 저는 제가 마음먹은 것이 있으면 꼭 해내고 마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과 마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없는 얘기로 고집을 배운 적도 있었는데 제 고집을 아는 부모님이 항상 일부러 져주시곤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 연세에 생각하시는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실 줄 아셨죠. 그러면서도 저에 대한 사랑이 넘치셔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고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결혼을 할 때도 그랬고요. 학창시절 좋은 성적을 유지하던 저는 대학교도 꽤 괜찮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는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두 눈에 쌍심지를 키고 선배에게 대들다가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찍힌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저의 원래 성격이라는 걸 알고 또 제가 이상한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동기들이 저를 감싸주었던 기억도 나네요. 결국 선배들도 처음에 제가 한 행동에 대한 오해는 풀게 된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내 딸,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어. 그렇게 마음대로만 하려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시는 학교에서 그렇게 의견 내세우지 말고 좀 그냥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에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나이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말 할 거예요? 저는 아직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준다는 약속도 꼭 지킬 테니까 두고 보세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세상에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아직 한참 멋 모를 20대 초반이라서 그런 건지 무슨 일이든 자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뜻대로 다 될 것만 같았죠. 제 성격은 쾌활했고 리더십까지 있었으며 거기다 유쾌한 유머까지 겸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래서 대학교 때 저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답니다. 여자친구에 있는 선배가 남들 모르게 제가 몰래 고백한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남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남자가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보내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는데요. 다짜고짜 도서관에 와서 제게 연락처를 묻더니 그때부터 저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지내다 보니 점점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몰래 지켜봐주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면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남자에게 홀딱 빠져버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마음에 이성적인 감정이 생긴 거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다른 학교에 여자친구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말을 잘 들어보니 제가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아 보였다면서 저에 대해 세세히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저를 유심히 지켜봤다가 도서관에 따라왔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버젓이 자기 여자친구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어쩌면 남자란 동물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물어보았을 때 그 남자는 자신이 여자친구와 곧 끝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황당한 말도 하더군요. 그 충격을 받은 이후 저는 남자와는 담을 쌓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남자를 만나지 않기로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입사 준비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토익 점수를 받아놓고 자격증을 따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미친 듯이 거기에만 매진했죠. 그때는 밥 먹고 계속 취직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졸업 후 1년 정도의 시간을 더 가진 후에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봉도 꽤 높았고 남들이 들으면 좋은 곳 어디라고 말이라 할 정도의 회사였죠. 부모님께 빨리 효도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제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자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인생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인생을 만족하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얼마 후부터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타고난 쾌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입사 동기인 남자와 매우 친해졌습니다. 그 남자 역시 저와 같은 야망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저보다는 고집이 덜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끔 부당한 회사 일에 흥분을 해서 의견을 내세우려 하면 조용히 저를 알려주기도 하고 조언을 해주면서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예요. 저희는 많은 것을 함께 했고 많이 소통했습니다. 남자였지만 단 한 번도 그 친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정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떠나서 진솔하고 의리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그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니 저와 보내는 시간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붙어있던 그 동기 친구와 멀어지게 되자 조금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게 또 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장 안에 있는 선배가 제게는 말도 안 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어떤 남자를 부른 거예요. 아마 그 남자에게는 제 신상과 사진까지 보내주고 말이죠. 아무리 친한 선배라고 해도 그런 식의 행동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를 냈습니다. 선배, 뭐예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이 예일하게 있는 건데 안 그래요? 어머, 너 뭘 또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니? 솔직히 말해봐. 너 같이 친하게 지내는 동기 걔 여친 생겨서 너 맨날 심심하다고 했잖아. 그렇다고 네가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대 청춘들이 서로 만났다 헤어졌다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화를 내? 얼른 앉아 얼른. 선배, 그래도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진짜 선배는 앉으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저는 앉을 수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씩씩거리면서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나온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한 웃음을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나갈게요. 앉아서 하던 식사 계속하세요. 제가 사실은 좀 외로워서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졸랐거든요. 그런데 그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우겨서 나온 거예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너무나 선한 인상으로 되게 그렇게 말하는 그 남자에게 저는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무슨 죄예요? 선배가 오늘의 자리를 불렀으니까 왔겠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언제든지 원할 때 연락하고 힘들면 하소연도 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다시 자리에 앉은 후 저희는 셋이 함께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제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연봉도 낮았고 회사 유명세도 낮긴 했지만 적어도 그 웃는 선한 인상만큼은
저의 5배쯤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서글서글하니 너무나 첫인상이 괜찮았던 그 남자와 어색하게 첫 만남을 가진 그날, 옆에 있던 선배는 계속해서 부담 없이 밥을 먹고 가라며 제게 말했는데, 맞은편에 그 남자를 두고 부담스러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제게 안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제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남자의 연락을 차츰 기다리는 쪽으로 바뀌게 되더군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남자에 대한 마음을 두게 될지를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대학교 때 말도 안 되는 남자가 직접 돼서 그 이후로 절대 내 인생에 남자는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새로운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저 혼자 피식 웃음까지 지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착했던 것 같아요. 저의 쾌활하고 당찬 성격이 너무나 좋다고 했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이다를 먹은 것처럼 시원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합리한 것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꾹 참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남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때로는 영화도 보았습니다. 최신 영화가 나와도 볼 사람이 없어 망설이고 있던 시간을 그 남자로 인해서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죠. 부모님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한 번에 눈치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분 좋은 웃음을 짓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좋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 달 후쯤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면서 데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맛집부터 시작해서 벚꽃놀이 축제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성격도 밝은 데다가 체력까지 좋아서 그런 곳에 가면 남친보다 더 많이 재미나게 보냈어요. 남친은 그런 제게 가끔씩 투정도 했지만 늘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와, 우리 여친은 안 피곤해? 난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난 괜찮은데? 에이, 남친 체력이 여친보다 나빠서 되겠어? 내일부터 체력 훈련 해야겠구만. 우리 그럼 나중에 아이 많이 낳고 살아도 하나도 안 힘들겠다, 그지? 뭐? 아이? 뭐야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난 꼭 너랑 결혼해서 최소 아이 3명 이상 낳고 재미있고 활기차게 살 거야. 그게 인생이지 안 그래? 남친은 제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내비쳤어요.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결혼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 마음을 알게 된 회사 동기가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애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자기한테 상담 신청을 하라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자신도 그럴 것이라면서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었다며 제게 상담 신청을 해왔고,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단둘이 회사 근처 술집에서 술을 한잔 하기로 하였죠. 남친에게 솔직하게 그런 자리를 한다고 일을 했는데 남친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자 여자 단둘이 술 마시는 게 말이 돼? 어? 얘는 그냥 입사 동기이고 나한테는 남자가 아니야. 그냥 순수하게 대화를 하는 친구라고. 친구. 나를 의심하는 거야? 상황이 그렇잖아.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그놈은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가야겠어. 못 믿어하는 남친과 함께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고, 자리하는 내내 너무나 불편해서 회사 동기도 별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격렬하게 싸우게 되었죠.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서로의 의견을 꺾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격렬해서 상처 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후 저희는 또다시 뜨겁게 화해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불타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5년여의 시간 동안 저와 남친의 연애는 몇 번의 싸움을 하며 지속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친이 모아둔 돈보다 제가 모아둔 돈과 저희 집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기에 저희 부모님은 아끼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어요. 집을 구하는 데에도 70% 이상을 보태셨고 다른 혼수 부분도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시부모에게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았어요. 아가라고 부르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때때로 백화점에 들어가서 예쁜 옷도 한 벌 사주셨죠. 우리 아가는 정말 내 마음이 쏙 들어.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된 건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 이제 아이만 낳으면 되겠다, 그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새만 낳아서 잘 키워보거라. 너 같은 성격이면 진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거야. 네, 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희 노력하고 있으니까 곧 생기겠죠. 아이를 갖기 위해 결혼 후 피임 한 번 하지 않았던 저희 부부는 바로 아이가 생기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달콤한 신혼생활도 즐기면서 1년을 아무 걱정 없이 지냈는데 이상하게 임신에 대한 소식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지켜보시는 양가 부모님도 걱정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가장 문제인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진 저는 적극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죠.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더라고요. 난임 부부가 워낙 많은 세상이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아이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제 성격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운동도 다니고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조급해졌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모는 저를 만날 때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없느냐고 물으셨고 한숨을 쉬시며 실망한 표정을 지으실 때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미쳐버릴 정도였어요. 결혼 후 5년쯤 지났을 때에는 제 스스로가 자포자기한 심정이 생기더군요. 이제는 회사 사람들도 왠지 제게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고 동료 직원의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물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시기 즈음에 저와 친했던 입사 동기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해서요. 어찌나 부럽던지 차라리 저도 속도 위반이나 해서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의 와이프가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 친구와 자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냐. 그래도 아직 네 와이프도 젊고 그러니까 빨리 몸 회복하고 다시 가져. 힘내라. 고맙다. 네 사정도 이런데 나한테 위로까지 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너도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지 말고 힘내자. 요즘 너를 보면 예전에 비해 목소리 톤보다 많이 낮아졌어. 표정도 안 좋고. 그랬나? 나도 너무 힘든가 봐. 너니까 편해서 이런 얘기도 잘 나온다, 친구야. 고마워. 한창 편안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고 소리를 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이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다. 다른 남자고 단둘이 술을 마셔? 그러면서 무슨 내 아들내를 임신한다 그래. 아주 은큼한 것. 네? 어머님, 이 친구는 남자가 아니라 회사 입사 동기예요. 그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친구라고요. 됐다. 그런 소리 집어치워라. 정말 실망이다. 네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알고 보니 제가 남편에게 다른 친구를 만난다고 했었는데 남편이 제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저와 동기 남자애가 함께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나 보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낱낱이 고자질을 했던 것이고요. 너무나 유치하고 황당한 남편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항상 화끈하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던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둘이 있어도 어색함이 감돌았고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7년, 8년쯤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어떤 금 프로젝트를 맡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도 점점 많아졌고 주말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진행해야 했었죠. 제 피부도 거칠해지고 전에 없던 탈모 증상도 생길 정도이더군요. 그러면서 제 성격은 조금씩 변했던 것 같아요. 쾌활하고 밝지 않았고 늘 우울해 보였고 말수도 많이 적어졌었어요.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는 점점 제게 가까이 오지 않기 시작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제가 변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현실성 없는 남편의 말에 또 싸움이 시작되기도 했죠. 당신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결혼 8년째 임신도 안 되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만 땅이지. 내가 좀 웃고 쾌활하게 살게 생겼어? 당신 내 그 성격만 보고 결혼한 거야? 그래, 난 네 성격 보고 결혼했다. 당신의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평생 웃으며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당신 요즘은 완전 병든 닭 같아. 화장도 잘 안 하고 옷도 신경 안 쓰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야 도대체?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임신밖에 없다고. 당신 엄마가 맨날 네 얼굴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잖아.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 애 하나도 없어서 아들이 불쌍하다고. 당신이 그 말 들으면 멀쩡한 정신일 것 같아? 남편과의 다툼은 늘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갔어요. 저는 급기야 정신과의 상담까지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이유 없이 눈물까지 흐르는 것을 보니 우울증이 의심된다며 제 입사동기 친구가 권해주더군요. 저를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 친구 와이프까지 함께 만나 셋이 편안하고 좋은 시간도 갖게 되었고 진심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셨어요. 저는 정신과에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인데 나 자신을 빼고 다른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의 스트레스를 버려지고 얼마나 다짐을 하고 또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을 때쯤 제게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10년이 다 된 무렵 바로 자연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쁜지 그날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일기장에 적어놓기까지 했었지 뭐예요. 제가 워낙 생리주의가 불규칙하고 평소에도 몸이 천근만근이었는지라 임신 사실을 좀 늦게 알게 된 것이 뱃속의 아이한테 미안하다고까지 적혀있네요.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 남편을 비롯한 온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남편과 시모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말까지 더듬으면서 축하한다고 얘기하는 남편의 말투에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역력했어요. 당신은 기쁘지 않아? 내가 임신한 게? 그런 말이 아니야. 어디 있어. 세상 날아갈 듯이 기쁘지. 결혼 10년 만에 임신한 건데. 근데 왜 그렇게 별로인 태도야? 어머님도 그렇고 당신까지? 아이, 그거 당신 기분 탓이야. 그러면 임신했다고 동네 잔치하고 현수막까지 걸어야 되나? 고생했어 우리 와이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시큰둥한 반응에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입덧이 너무 심해 저는 잠시 친정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의 급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회사만 다녔던 것 같아요. 임신 8개월이 되어갈 때쯤에는 육아휴직까지 내고 본격적으로 집에서 아이를 맞을 준비만 했었고요. 아이를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 그런지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저기 남편은 회사가 많이 바쁘다고 하면서 출장도 갔고 퇴근도 늦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남편보다는 뱃속의 아이에게 온 관심이 집중되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태교라고 좋은 건 모두 다 했던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도 슬픈 것도 보지 않았고 늘 밝고 긍정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에 평소에 듣지도 않는 지루한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으며 적성에 맞지 않는 뜨개질까지 하면서 차분함을 유지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알았던 우울증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남편이 제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산모의 우울한 감정이 아이한테까지 미친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던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노산이라 그런지 힘도 잘 주지 못하고 진통만 하다가 결국 수술을 택했고 아주 예쁜 공주님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너무나 어렵게 갖게 된 아이라서 그런지 아이를 낳고 나서의 감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회사가 바빠 병실에 있는 내내 제 곁을 지키진 못했지만 제 곁에는 친정엄마가 계셨기에 든든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인간은 뭐가 그리 바쁜 일이 있다고 아이 낳자마자 바로 회사를 간대? 엄마가 언제 네 남편한테 뭐라고 한 적 있니? 그래도 이거 너무하잖아. 얼마나 어렵게 낳은 아이인데. 회사가 많이 바쁜가 봐 엄마. 난 괜찮아. 엄마가 내 옆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해요. 난 이제 아이 키우는 것만 집중할 거야.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감춘 채 퇴원을 한 후 조리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산모를 집중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산모 위주로 돌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긴 했지만 그만큼 깔끔했기에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이 조리원 비용을 미리 내주신 것도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남편이 그때 돈이 넉넉하지 않다고 했고 시모 역시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었거든요. 화끈한 친정엄마가 망설임 없이 내주셨기에 부담 없이 저는 이곳을 선택했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지나게 되면서 그곳에서 굉장히 밝은 성격의 조리원 동기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태명 꼬물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 동기는 마치 저의 젊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큐어라고 명랑했죠. 친근감 있게 제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랑 친해지자고 말을 먼저 걸던 그녀의 미소가 너무 예뻐서 저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저보다 5살 위라고 하셨죠? 저 언니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 언니 해주시면 안 돼요? 사실 여기 사람들 많은데 언니가 딱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직진 스타일이에요? 그래, 그러지 뭐. 직진 스타일 정말 보기 좋다. 나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세상 풍파를 겪다 보니 좀... 풍파요? 무슨 풍파요? 언니처럼 능력있고 얼굴도 예쁜 사람이 풍파를 겪을 일이 뭐가 있어요. 풍파는 저 같은 사람이나 겪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눈칫밥 먹느라 잘 배우지도 못했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언니. 고마워. 자기랑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힘이 난다. 이렇게 편안하고 웃고 떠드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요즘은 조리원 동기 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 아시죠?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잘 지내요 언니? 쾌활한 성격의 그녀와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산모를 위한 체조와 베이비 마사지 같은 체험 교실에도 늘 옆자리에 앉아 제잘 거렸고 아이를 위해 유축을 할 때에도 함께하기도 했었어요. 5살이나 어려서 그런지 살짝 보게 된 그녀의 몸은 탄력이 있었고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하더군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조리원을 잊지 않고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못내 서운해서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서 계속 미루더군요. 근데 조리원 동기인 그 동생의 남편도 한 번도 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 동기의 남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였고 결혼식도 좀 미루고 있다고 했어요. 언니 사실 저는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동거도 아니고 그냥 제 자취방에서 놀러오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임신이 된 거거든요. 빨리 결혼하자고 했지만 회사가 바쁘고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좀 그렇네요. 그래도 남친 어머님이 조리원 비용도 내주고 아이 낳을 때 병원에도 오셔서 마음이 조금 풀리긴 했어요. 아니 그래도 임신한 거 알면 바로 결혼을 해야지 왜 미뤘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 혼인신고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언니 말 꼭 들어. 알았어요 언니. 혼인신고 할게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 제 언니처럼 저 걱정해주는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네요. 언니 정말 제 언니 하는 거예요 평생? 그녀와의 만남은 매일매일이 너무 좋았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조리원을 퇴실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했죠. 앞으로 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던 남편과 기어코 인사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소가 도살장을 끌려가는 표정을 하며 어거지로 조리원에 등장했고 저는 바로 그 조리원 동생을 불러 제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시켜주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인사도 못하고 그저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더니 조리원 동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오빠가 왜? 저기 사람을 혼동하신 것 같아요. 남편과 조리원 동생의 대화가 오갔고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은 저는 조리원 동기에게 물었어요. 꼬물이 엄마 왜? 아는 사람이라 착각한 거야, 어? 언니, 이 사람, 이 나쁜 놈이 언니 남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 사람, 꼬물이 아빠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꼬물이 아빠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은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꼬물이 엄마는 자리를 뜨는 제 남편의 옷자락을 덥석 잡더니 그 자리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꼬물이 아빠냐? 유부남 새끼였어? 너 그런 놈이었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런 거야? 내가 부모 없고 혼자 살아서 딱 가지고 놀다가 버리려고 했구나. 그래서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나중에 결혼하고 다시 갖자고 한 거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니네 엄마도 그럼 다 알고 그런 거지.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남편은 결국 결혼했다는 것을 속이고 꼬물이 엄마와 연애를 한다는 중 임신을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장이 잦고 퇴근 시간도 늦었던 거예요. 불타던 잠자리 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제 곁에 오지도 않았고 가뭄에 콩나듯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던 겁니다. 너무 기막히고 황당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조리원에서 소란이 일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말리고 있었고 다른 산모들도 모두 나와서 저를 보면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난장판이 된 조리원 안에서는 저는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뭔가 희미하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잠시 후 깨어나 보니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뭔 난리라니. 이게 도대체 뭔 난리여. 아이고야 세상에. 그 선한 인상으로 우리 모두를 쫙딱 속이고 그놈의 인간 내가 아주 가만 안 놔둘 거야. 아주 가만 안 둬. 친정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고 눈물이 흘리고 계셨고 저 또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일단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은 상태라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는 없더라고요.
조리원 퇴실을 하루 앞두고 제 입사 동기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앞으로의 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사 동기인 친구의 아내가 변호사였는지라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도움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바로 이혼 수순을 밟았어요. 조리원 동기인 꼬물이 맘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라고 하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속인 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꼬물이 맘은 그렇게 각자의 방에서 아무런 일도 없이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날 퇴실을 앞두고 제게 찾아왔어요. 저기 언니. 언니라고 계속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그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제가 똑똑하게 받게 할 거고 평생 원망하고 중화하면서 살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의 아이를 낳았지만 앞으로는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제 아이로 키울 거예요. 미안해요 언니. 저도 정말 꼬물이 엄마가 뭐가 미안해. 우리는 같은 피해자일 뿐인걸. 그래, 그놈 신고하고 제값 달게 받게 하자. 나도 바로 이혼할 거고 그 사람 용서 안 할 거야. 내 아이 나도 온전히 내 아이로만 키울 거니까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아니에요. 마음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게 따뜻하게 베풀어줘서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꼬물이 엄마는 먼저 퇴실을 했고 그 후로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한번 해보았지만 이미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즈음에 조리원을 퇴실했고 친정 부모님과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시나 보더군요. 온 집안의 그릇들이 나뒹굴고 유리컵이 깨져서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시모가 사진 찍어 제게 보냈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나 뭐라나 하길래 실컷 끌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어머님도 같이 그 여자 만나고 하셨다면서요. 같이 쌍을 어떻게 그래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콩가루도 이 정도는 아니겠네요. 뭐야? 콩가루? 그러게 마누라가 시들시들해서 우울증이나 걸리고 병원이나 들락거리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니? 남자도 사람이야 얘. 활기 넘치고 젊은 애들이랑 잠깐 재미 좀 보면서 가정시키는 게 그게 뭐가 죄니? 다 그러고 산다고. 그냥 재미나 보라니까 얘는 임신을 시켜가지고 정말 대화가 안 통하시는구나. 이런 쓰레기 집안에 저와 제 아이가 함께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 말 있으시면 앞으로 제 변호사한테 하시고요. 당신 아들 앞으로 멀쩡하게 회사 다니지 못하겠네요.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이런 기고를 당했으니 소문 퍼지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인연이 눈깔이 뒤집혔나? 내가 너 결혼해서 얼마나 잘해줬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친하게 지낸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죠. 후배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 꼬물이 엄마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저도 정말 말렸어요. 많이 말렸는데 선배가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런 일까지 있게 해서. 지금 회사에 소문 다 퍼져서 선배 권고 사직 당했어요. 저도 더 이상 사람을 안 보이고요. 아이 낳고 몸도 힘드신데 이런 일까지 있으셔서 어떡해요. 남편 후배는 제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더군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을 차마 혼자서는 만나지 못하겠더군요. 혹시라도 제가 충격을 받아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친정엄마를 대동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자신은 그냥 잠깐 만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놔주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임신할 줄 알았나? 지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리고 그 조리원은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근데 당신도 거기를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거기도 못 간 거고.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네 애인 조련이랑 똑같아서 못 온 걸 나한테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나라고 왜 얘기 안 보고 싶었겠어? 나라고 당신이 임신한 게 안 좋겠어. 근데 걔가 며칠 전에 임신했다고 말한 상태라서 내가 마음이 복잡해서. 저는 그만 철썩 소리가 나도록 아주 세게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어떤 말도 하지 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는 사람을 그냥 네 놀이개감으로만 삼는 놈이야. 내가 아이 못 가져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까지 겪을 때 너 놀려고 다른 여자 찾은 거였냐? 그걸 니네 엄마도 응원해 준 거고. 그래 됐다. 너네 식구들은 그렇게 평생 살아라 알았냐? 여보, 저기 근데 있잖아. 나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해줘야지. 자기가 우리 회사에다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갑자기 잘려서. 남편은 그 선한 인상으로 끝까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말한 남편을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답답해서 그 앞에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결국 친정엄마와 저는 그 길로 나와버렸고 더 이상은 울지도 말자고 다짐했어요. 눈물 한 방울도 아까운 놈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이혼소송을 통해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오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끝까지 남자들은 다 이렇다면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새 출발하라고 했지만 저는 상정도 하지 않았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남편은 큰 벌금에 처해졌고 벌금에 낼 돈이 없다면서 제게 꼬물이 엄마랑 친하니까 설득해달라는 문자까지도 보내더라고요. 어쩌면 사람의 더러운 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그날 이후로 다 잊어보기로 다짐하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최소한 그 남자 때문에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제 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친정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저도 조금 안정을 되찾았고 아이 역시 잘 웃고 잘 자고 잘 먹고 콩나물처럼 쑥쑥 크고 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할 줄 알게 된다면 남편을 자주 만나게 해줄 생각이에요. 남편 역시 아이들을 워낙 좋아했었기에 충분히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인생이 때로는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게는 공부, 취업, 인간관계는 다 좋았었지만 결혼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은 가장 최악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제 긴 인생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한 인상 하나만 갖고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저와 제 아이의 앞날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응원해주세요. 저 역시도 이 채널에서 듣는 사연자 모두에게 늘 좋은 미래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